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현대의학은요.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 자, 이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아까 그 손 드시면 됩니다.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키워드는 여러분들 코딩이다. 즉 코딩 프로그래밍이다. 아니면 데이터다. 자, 여러분들 답 1, 2로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코딩 프로그래밍, 2번은 데이터. 자, 요 메시지 창에 좀 남겨주세요. 자, 키워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예, 좋습니다. 2번. 야, 잘 선택하셨네요. 자,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갖춰야 될 역량은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의료 정보, 즉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 데이터가 점점 다양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수기가 아니라 수기로 메디컬 히스토리를 정리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예를 들면 뭐 팩스라든지요. 전산화된 이 영상이 있거든요. EMR이라든지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죠. 자, EMR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점점 모이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이질적이고 다양합니다. 또한 이 지금 의료 데이터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서로 약간 독립적인,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여러 부서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MRI나 CT 같은 이런 데이터는 영상의학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는 간호일지를 쓰고 있죠. 간호사 선생님들은요. 그다음에 각각 또 재활치료사 선생님들은 재활치료에 관련된 일지를 쓸 거 아닙니까? 즉, 이 지금 데이터 정보원의 출처가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 데이터를 지금 기록하는 매체 자체가 지금 종이도 있고요.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종이 페이퍼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멀티미디어 이런 EMR 같은 자료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거 난 이도인데 난 의도로 지금 제가 오타를 썼네요. 이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어렵고요.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C 커먼 데이터 커먼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커먼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통 데이터셋을. 이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미 잘 정제된 데이터를 많이 쓰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EMR만 해도요. EMR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만 해도 사실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마다 다른 구조로 문서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상 같은 경우는 다이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이컴은 또 제이손이라는 그런 파일 형태의 메타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본 수업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소위 이제 비정형 구조도 있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그 병원마다 이 데이터 구조도 다 달라요.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이 이제 아마 뭐 멀지 않은 미래에 플랫폼이 생기면 다행인데 지금 스탠다드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정보가 불일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의료진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동일한 데이터인데 해석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해석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포맷의 연구 결과라고 해도 의료권의 기관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컴플렉스, 복잡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데이터를 꼽아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도 너무 많고
또한 여러분들 미싱 밸류, 결측지, 뭐 널 밸류, 널 값 이런 것들. 자, 데이터가 복잡해지니까 미싱 밸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메디컬 인포메틱스에서는 그 미싱 밸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뿐만 아니라 얘네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미싱 되느냐. 자, 이런 어쨌든 이건 다 컴플렉스에서 발생된 문제예요. 다섯 번째는 법적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이게 결국은 의료 데이터를 확산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PDF에서는 한 번에 지우기가 없네요. 넘어갈게요. 네, 다행이네요. 자, 세 번째는요. 비용을 지금 현대의학은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커스트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코스트는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베네핏, 이득은 높여야 돼요. 이게 지금 현대의학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의료, 퍼블릭 헬스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는 퍼블릭 헬스가 맞는데요. 1차 기관부터 3차 기관까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도 해요. 병원은 여러 구조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트 낮추고 이익은 높여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CT는 연간 그 촬영할 수 있는 공고 횟수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CT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CT는 많이 찍으면 방사선에 노출이 돼요. 방사선에 노출이 계속되면 건강에 해롭겠죠. 자, 대신 CT는 보험이 됩니다. 보험 적용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건 MRI거든요. 혹시 MRI 찍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MRI는 비보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복부 MRI랑 브레인 MRI 둘 다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 만약에 임상 정보가 많으면서 방사선 노출을 걱정할 필요 없는 이 MRI를 사용하면 사실 좋을 것 같잖아요. 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MRI는 고비용을 우리가 발생시키기 때문이에요. 결국 환자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은 고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CT에서 방사선 노출되는 게 문제니까 CT의 방사선량을 줄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방사선이라는 게 주변 조직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강조시켜 주는 건데 이게 줄어들면 그러니까 이득도 적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방사선량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정보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CT의 방사선을 줄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MRI는 경제적 비용이 드니까 CT만으로 고비용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CT를 여러 번 찍을 수는 없고 자, 그럼 한 번에 찍었을 때 주요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AI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AI는 작은 어떤 변화도 뒤에서 말씀드릴 디텍션이라는 게 있어요. 탐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저비용의 고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AI다라는 거죠. 이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의료가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의료 전달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시스템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는 1차 의료, 패밀리 메디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1차 의료라는 게 있어요. 1차 의료에서 가정의학과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정의학과가 하는 일은 최초의 선별, 스크리닝, 어떤 질병에 대한 선별을 하고 어떤 건강을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병이 걸렸을 땐 우리가 2차 의료기관, 소위 이제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을 우리가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 의료가 역할이 굉장히 적어요. 뭐 1차 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동네 의원들인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간단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스크리닝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 이런 역할은 어디서 하느냐?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간단한 질병도 백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자,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 감별, early detection, early screening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아까처럼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가 여러분들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그 수술 예약 잡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밀려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이게 집중돼 있어요. 2차 의료 이상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모델인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의료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진다. 예, 디시전 메이킹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되려면 진단도 해야 되고 조기 진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 방향도 설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다라는 거죠.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는 종합하자면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도 줄여주고요. 로딩을 줄여주고요.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의 그러면 핵심은 뭐냐? 자, 지금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게 용어가 굉장히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의료정보학, 메디컬 인포메틱스라는 이제 의료정보학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따지고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공학을 이제 공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AI 메디슨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지는 않고 우리나라 한 10개 대학병원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뭐 아주대학교 병원이나 경북대학교 병원 뭐 그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료정보학 교실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뭐 분당 차의과대학도 있고요. 그 외에 보시면 비의학 계열, 그러니까 의대가 아닌 계열에 지금 융복합 형태로 디지털 헬스 케어라고 지금 개설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굳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헬스 케어 그냥 학점으로 들으실 거면 상관없으면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야 뭐 강의를 하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결국은 이제 석사학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제 메이저가 이렇게 이름으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의료정보학에 준하는 프로페셔널한 스킬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형태의 융복합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한 학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 학과에서. 자, 여러 가지 한계점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보건정보 시스템의 운영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운영을 맞추고 있어요. 게다가 행정 쪽에 우리가 교육 특화돼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보건대학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앞서 보셨던 잠시만 앞으로 돌릴게요. 이런 정밀의학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우리 사실 이런 부분들은 프리시즌 메디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다 더 공학적인 걸 요구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공학은 뭐가 문제냐? 엔지니어링은 지금 보시면 의학이라는 부분이 워낙에 지금 좀 특화된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나 생명공학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방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아주대 의료원에서 이 정보의학 교실에 이제 보면 공학 출신들 가끔씩 컴공 출신들이 옵니다. 또는 통계학 베이스인 사람들도 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핵심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데이터셋을 구축하면 레지스트리라고 하거든요. 데이터셋을 구축하면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활용해서 우리가 AI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제 여기 말하는 AI가 소프트웨어는 절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AI를 만들기 원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AI가 뭔지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랑 다릅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라면 여러분들 굳이 왜 AI라는 표현을 따로 전문 영역으로 메이저로 따로 나오겠어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소프트웨어처럼 배우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AI를 만들기 원하는데 데이터셋을 구축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만드냐 보다는요.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냐도 중요는 한데 가장 최상의 옵티멀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해석해야 돼요. 해석. 그래야 예를 들면 내가 유전체면 유전체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양리학의 약에 대한 게 성분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면 사이드 이펙트를 조기에 탐지하는 AI를 만들고 싶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이라는 게 예를 들면 상호작용도 있고 반대되는 작용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의사 선생님들이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AI를 만들면 참 좋죠. 이때 만드는 AI에 들어간 데이터는 결국 의료 지식, 난리지인데 이걸 이해 못하고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다.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 공학이랑 차이가 없는 거죠. 굳이 뭐하러 AI라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얘기할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딩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하고 더불어서 이제 약간의 IT 지식을 겸비하면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 될 수 있어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획의 핵심이다.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가 프로그래밍인 거고 기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거 얻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런 거구나를 한 학기 동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특히나 최근에 그 지지난 이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시절에 보시면 자, 이 NGS를 기반으로요. 이제 유전체 이런 어떤 인체 유래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이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생명 정보학이라고 그래서 또 이거를 탐지하는 분야가 의료 영상,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의료 영상이 지금 제일 인기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도 갈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지만 연구원은 있을 수 있지만 회사를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창업할 때 의료 영상을 많이 해요. 왜냐? 의료 영상은 우리가 다소의 설명력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종양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를 디텍션하는 오늘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 디텍션하는 이유기 때문에 이게 왜 종양이 이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찾아주는 거 디텍션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의료 영상이 인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유전체예요. 양리학에서 그래서 이게 좀 재미난 게 어느 학교더라? 서울대학교인가 연세대학교인가 거기는 생명정보학 그러니까 그 양리학이나 이쪽 유전체를 가지고 AI를 만든 게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특화가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저처럼 이제 가장 마이너한 저는 이제 가장 남들이 안 하는 틈새 시장 공략. 남들이 다 할 때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는 저처럼 생활 습관이나 비헤비어를 가지고 파악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또 하는 노인병은요.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인자가 아니에요. 예, 이런 인자들은 고정된 인자입니다. 팩터가 픽스드 팩터예요. 제가 유전체를 암을 일으키는 유전체를 안다고 해서 이 유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유전자 가위라는 게 발견돼서 유전체를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별, 인종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비헤비어 이런 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굉장히 마이너한 돈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정밀의학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최대 관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또 컴퓨터 사이언스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요것만 생각해요. 그 영상만. 그래서 영상만 뭐 디립답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만약에 훌륭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가 되시고 싶으시면 의료 빅데이터는 유전체도 있고요. 자, 임상 데이터. 임상 데이터 중에서 극도의 한 분야가 굉장히 스페시픽한 게 이제 영상 이미지잖아요. 근데 임상 데이터는 이미지 말고도 뭐 혈액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프 로그 데이터. 요거까지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확보가 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멀티 모달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이 이종의 데이터를 우리가 합쳐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게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모을 거냐?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요. 커먼 데이터 모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나 유전체나 또는 임상 데이터들, 뭐 신경심리학적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이거를 분석하자 이렇게 임상 정보에 대한 교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는 디지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런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 입장에서 디지털 스퀘어는 메디컬 인포매틱스의 경향이 훨씬 강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디지털 인포매틱스 안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계학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클라우딩 컴퓨터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본질은 메디컬 인포매틱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역시 임상정보학과 그러니까 클리니컬 인포매틱스랑 바이오 인포매틱스로 좀 바뀌어요. 메디컬 인포매틱스는 자세한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특화되어 있는 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얘만 배우면 영상만 배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자,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유전체에서도 많이 쓰고요. 또 뭐 약간 사회 현상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럴 땐 네트워크 애널리틱스를 쓰는데 이런 것들도 의료 정보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커리큘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학교는. 네, 참고로. 그다음에 어떻게 표준화시킬 거냐? 또 요것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고로. 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의학계에서는 대한의료정보학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공학자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의학자들이 정보의학이라는 명칭을 지금 공식적으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학은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바이오메디컬 인포매틱스를 정보의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보의학에는 클리니컬 인포매틱스, 뭐 바이오 인포매틱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명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요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루는 거는 만약 임상정보학이라면 클리니컬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이제 생명정보학이라면 모레큘러 쪽을 다루는 거고요. 근데 모레큘러를 사실 대용량 자료가 아니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전자 자료에 더 가까워요. 모레큘러보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소프트웨어에 중심을 둔다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헬스 케어 쪽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비의료학과에서는 보시면 이런 학과들이 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경쟁자입니다. 이게 왜 경쟁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취업하실 분들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나와서 뭐 제약회사로 가시던 무슨 어디로 가시던 가실 텐데 지금 요렇게 이름 붙은 학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요렇게 치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13분 남았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한 9주 동안에는 제가 메디컬 인포매틱스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데 디지털 스케어에 좀 더 가까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렉처 1부터 9까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인공지능 AI가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워낙 제 수업 말고도 워낙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엄청 강조를 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의료 데이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인공지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중간고사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딥러닝에 대한 메서드 반복론이 있는데 좀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딥러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지금 2022년 현재 보시면 뭐 욜로 버전 4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 뭐죠? 패스트 RCNN 이런 것도 사실은 옛날 거예요. 한 5년 전 거예요. 지금 요즘에 패스트 RCNN 공부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딥러닝 파트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필드에서는 이 사람 되게 옛날 거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5G 시대인데 3G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딥러닝 방법론이 고도화되는데 옛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신 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부하라는 건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의료 영상은 전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전처리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다루는 정령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대한 전처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증강할 거냐. 자,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요. 의료법상 이게 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의 인체 유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증강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써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법들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상 딥러닝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CNN 기반이에요. 근데 CNN이 굉장히 지금 이미지 분야는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야는 되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거 따로 공부하시면 최근에 이제 욜로 모델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CNN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결과를 분석하고 나면 어떻게 이제 검증할 건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실습이 들어간 건 아니고 이걸 지금 실습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서 하지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10분 남았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개념이 포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가장 광의의 개념, 가장 큰 개념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방법론적으로 여기 모델링, 알고리즘을 소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지에 좀 더 특화된 우리가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이게 아서 사무엘인가요? 에서 사무엘이 처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자기 논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1958년인가 뭐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무렵부터 처음 용어가 쓰인 이후에 지금 반세기 넘게 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진행돼 오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많은 뭐 암흑기도 있었고 또 활발하게 이게 확산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고요. 그러면 소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최근 그러면 2020년대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냐 그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습 분야, 학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등등 들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결국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해하기 전에 인공지능은 룰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칙이죠. 규칙 기반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규칙을 주어주고요, 데이터를 주어주면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지금 이런 식으로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계산기 두드릴 때 1하고 이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주어주죠. 이 기호는 따지고 보면 규칙이에요. 그렇잖아요. 더해주라. 어디티브. 그러니까 더해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2를 더했더니 3이 나오고 2에서 1을 더했더니 4가 나오고. 자, 이런 식이 우리가 뭐 룰 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규칙 개발 같이 써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사실 의료 분야도 규칙이 요즘 많이 들어가요. 그 설명 가능성을 넣으려면 규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러한데 머신러닝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어 주고요. 거기에 대한 답 이게 답을 이제 주어 주냐 안 주어 주냐는 이제 결국은 머신러닝의 다른 이제 또 다른 종류를 구분하는 형태가 될 텐데 자, 어쨌든 답을 같이 알려 주고요. 이 연산을 시켜서 하나의 반대로 규칙을 얻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소위 요 중간에 들어가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1, 2, 3, 4, 5, 6 쭉 있고요. 우리는 기존까지 계산을 할 때 플러스 2, 플러스 2 뭐 이렇게 반복해서 하기 귀찮잖아요. 만약에 인풋,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이 주어지고요. 아웃풋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요 중간에 요 들어갈 요 패턴, 규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패턴. 그러니까 규칙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요거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한다. 요거를 패턴을 찾아서 해주는 걸. 자, 그런 기법들이 있고요.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너무 지루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학습 방식에 따른 인공지능의 타입, 분류가 있는데 요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요것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학습 방식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 의료 인공지능에서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제너레이션.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타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지도 학습이라고 그래요. unsupervised learning은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reinforcement라고 하는 강화 학습 이론도 있는데 이건 뭐 대표적으로 Q 메서드 같은 게 reinforcement 이론 중에 Q 메서드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QNN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Q 메서드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강화 학습이라고 그래요. 제가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제 그 여러분들 이거 저기 대면 수업 말고도 지금 제가 영상 올려놨잖아요. 거기 뭐 주구장창 설명해놨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5분 남았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그러면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지도학습 뭐냐? 우리가 인풋에 상응하는 레이블이 존재하면 지도학습입니다. 자, 이 레이블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혼용될 수 있는데 뭐 아웃컴 그러니까 결과치를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또 데이터에서는 아웃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죠? 뭐 Y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레이블이라는 표현 말고도 되게 많이 표현이 쓰여요. 사실은 통계학에서는 뭐 dependent variable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죠 outcome variable 이런 거 어쨌든 여러 가지 용어가 쓰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인풋의 x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데이터 내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슈퍼바이스 러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고양인데 고양이 값을 넣었을 때 AI에게 이것은 고양이라는 어떤 레이블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웃컴을. 이거를 학습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 AI는 캣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것은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목적에 따른 어떤 AI 분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란 컨셉을 주게 됩니다. 언스퍼바이즈 러닝은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레이블은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데이터 내에. 자, 답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인풋 하나만 있어요.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대표적인 걸 그러니까 예시로 들면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양리학에서 뭐 강은혜 쌤 양리학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양리학에서 어떤 약물을 같이 먹었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알려져 있다면 그건 사실 널리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약의 사이드 이펙트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면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른다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인간도 모르는 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케이스를 넣어서 이 거리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유클리디안 거리나 맨하튼의 거리나 말로비스 거리나 이런 거리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이런 경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보다 더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저 여기 새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새의 이름 다 알 수 있나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실 다 알 필요도 없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특징으로 AI가 이 새들을 군지 분류해 준다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해 준다면, 우리가 인간이 사실은 이 새들을 어떤 그룹핑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널리지, 지식에 의해서 나눌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답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답이 없는 unsupervised learning을 쓰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 달라요. 의료에서도 많이 쓰죠. 의료에서는 요즘 레인포스먼트를 또 많이 쓰는데, 레인포스먼트는 뭐냐 하면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레인포스먼트가 우리나라 말로 강화예요. 보상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알파고 같은 경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알파고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지금 바둑 게임인데 우리가 승리하는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기보가 거기에 대한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을 텐데 답은 사실은 종류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게 답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어떤 보상을 주어져서 예를 들면 이 바둑에서는 어떤 특정 뭐 상대방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10점을 얻어가고 1점을 얻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서 보상을 통해서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레인포스먼트를 이용해서 이런 정밀한 로봇 수술도 만들고 그래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여러분들 보충 자료 좀 보시면 저 영상 이런 데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괜찮으시면 한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예. 표정들이 보니까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5분만 참아주시고 5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더 중요해요.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료인공지능이 아니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의료인공지능에서는 목적에 따라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해요. 세그멘테이션.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세그멘테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의미적 분리? 세그멘테이션. 의미적으로 영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네,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디텍션은 탐지, 이상치 같은 걸 탐지할 때 많이 씁니다. 네 번째,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일반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원래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원본을 오리지널을 복사하는 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더 어떨 때 쓰냐면 보다 더 이거를 정밀하게 복제할 때 많이 씁니다.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브젝티브,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AI를 분류하는 거예요. 의료인공지능에서, 메디컬 에디슨 AI에서요.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은 자, 뭐냐면 인풋. 자, 인풋이 뭐든 간에요. 이런 지금 엑스레이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것을 넣었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해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폐 사진을 찍었을 때 전통적으로 의료진들이 지금 이 사진을 판독해서 지금 폐렴이 있는지 뭐 결핵이 있는지 이런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 폐가 부었는지 기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텐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자동으로 AI를 통해서 어떠한 이 AI의 알고리즘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폐렴인지 결핵인지 아니면 코비드19 때문에 나타난 어떤 증상인지 병리학적 증상인지를 우리가 아웃풋으로 보겠다. 즉 이거는 분류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의 정상까지 넷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의학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지금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CT 사진인데요. CT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뇌실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측뇌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측뇌실이라고 하는 벤티클러라고 하는 여기 지금 뇌실이 있는데 레터럴 벤티큘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지금 뇌출혈이 있는 거예요. 뇌출혈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뇌출혈이 이렇게 터지면 사실 주변 부위다 세포가 다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뇌척수액 쪽이 지금 터지면 이게 지금 여기 눌려요. 뇌척수액이 뇌에 지금 피질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안쪽에 또 눌러주는 압력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제가 요 CT 사진만 봤을 때는 지금 어느 부분이 기능적으로 지금 출혈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 지금 흰색으로 나타나는 게 만약에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에서 출혈이 있는 부분은 어디였고 지금 그 출혈 때문에 압력, 프레셔, 압력이 어디에 지금 형성이 됐는지 우리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그멘테이션, 의미적으로 이걸 찾아서 분류해주는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두 가지의 기술이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지금 요 손상 부분을 추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AI는 이 부분이 손상이 됐는데 이게 출혈인지 그리고 기능적으로 어떤 부분이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추출해 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추출한 거를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소위 이제 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소위 보면 이게 실질이라고 하는데 실질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어택 당한 이 부분, 손상이 된 부분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걸쳐서 지금 손상이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걸 알아야 예를 들면 이 출혈된 부분을 피를 빼주고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핵심은 인풋의 어떤 특정 영역을 우리가 추출해서 아웃풋으로 표현까지 해주는, 이걸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요즘에 컴퓨터 비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AI 기술에서 요즘 가장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 세그멘테이션은 여기가 지금 왜 손상이 당했는지, 왜 여기가 압력이 생겼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전을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뇌사진에서 빨리 지금 이걸 찾아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지금 수술을 하거나 피를 빼주거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의료인공지능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 AI는 적어도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적 이해, 그냥 이게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시멘틱 쪽으로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디는 해부학적인 구조고 어디는 뭐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AI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형태는 디텍션이에요. 디텍션은 우리가 탐지라고 하는데 이건 또 앞에랑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폐 사진이거든요. 폐 사진을 본다면 우리는 폐 사진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요런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폐 가지에 뭐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눈으로 일일이 그 전까지는 그 MRI를 통해서 찾아냈어야 되는데 만약에 특정 영역을 포착만 하는 게 역할이에요. 디텍션 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게 역할이에요. 탐지하는 게. 자, 그런 분야가 또 있을 수 있죠. AI에서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요 부분, 요게 이제 윈도우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우리 그 저기 디텍션에서는 기술은 윈도우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 찾아줬잖아요. 네모난 창을 쳐서 요 부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빠르게 찾아주는, 자, 요게 기술입니다. 디텍션 기술. 그러니까 디텍션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이상치에 앱너멀을 많이 쓰거든요. 이상치를 탐지할 때 많이 쓰이는데 왜 질병에서는 이상치라는 게 지금 정상 이런 어떤 조직 세포가 아니라 뭔가 돌연변이 세포나 어떤 종양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그래요. 이상치로 볼 수가 있겠죠. 의료 분야에서는, 영상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걸 찾아주는 기술을 우리가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의료 영역에서 의료 AI에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목적에 따른 방법 유형인데요. 앞에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은 자율주행 같은 데도 많이 쓰여요. 자동차 만들 때. 뭐 번호판을 인식한다든지 사물을 인식한다든지 할 때 쓰일 텐데 제너레이션은 의료 AI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인풋에 이런 데이터, 영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추출해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걸 우리가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목적에 쓰이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요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이 영상의 해상도도 떨어지고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고해상도로 만들기 위해서 추출을 해서 이걸 다시 프레젠테이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세그멘테이션하고 비슷한데 요 절차만 보면 이 프로세스만 보면 추출해서 프레젠테이션 표현해 주는 요것만 보면 비슷한데 맞죠? 네, 그렇죠. 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이걸로 찾아줘야 우리가 때로는 이 전문 의료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네 가지는 보면 AI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시전을 서포팅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세그멘테이션을 하거나 디텍션을 하거나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는 결국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방향을 정할 때 어떤 보조적인 서포팅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일반 AI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초과되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영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픽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차원적인 구조를 우리가 2차원의 저차원 형태로 바꿔서 1차원, 2차원의 예를 들면 뭐 색깔이라든지 뭐 깊이라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볼 때 AI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영상 자료를 픽셀 값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픽셀별로 값을 가진 행렬로 바꿔줘요. 예를 들면 샘플이나 뭐 하이트, 웨이, 위드, 뭐 채널 이런 걸 통해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선이 있다. 이런 선이 여기 이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선이 있을 때 AI는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이거를 이 그림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행렬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너무너무 쉽게 기초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 1주차부터 한 4주차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결국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까만색은 1이라고 표현하고 흰색은 0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흑백의 거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빨간색은 10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노란색은 110 이런 식으로 나름 행렬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매트릭스로요. 자, 그러면 요 매트릭스만 들어가냐? 일단 매트릭스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시킨 다음에 영상에서는 요 레이블 그러니까 답에 대해서는 해답에 대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할지를 요 이미지 클래스를 원핫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원핫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컬럼 벡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X와 Y축의 2차 형태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면 바이너리 클래스 이분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암이냐 암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멀티 클래스 이제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이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암이냐 악성 종양이냐 덩어리는 발견했는데 이게 양성 종양이냐 암은 아닌 거죠. 아니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이건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디지즈냐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냐 아니면 그냥 정상 사람이냐 이렇게 분류할 때요. 노멀 코그니티브냐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면 이제 원하는 지역의 영역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 구역이 있다면 예를 들면 세그멘트 할 때 지금 요거는 000 여기 위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000이 되겠죠. 두 번째 지금 행을 보시면 0, 1, 0이 되겠죠. 중간에 하나만 있으니까 세 번째 역시 다 흰색이니까 000 그렇다면 요런 식으로 마스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스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거 뒤에서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텍션을 할 때는 그걸 레이블을 어떻게 하느냐 자 박스 위치와 클래스를 가지고 또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요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메타데이터를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영상 지금 보시는 건 영상만 보시는 거고 실제로 뭐 다이컴이나 이런 데이터 파일은 요게 이제 요렇게 안 돼 있고 요런 매트릭스 자료에다가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서 요기에 대한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손 형태로 돼 있어요. 제이손 형태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